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셋 김석한 선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또 거시경제에 대해서 요새 또 핫하시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네, 모셨습니다. 네. 궁금증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종목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을 떠나서 대세 하락장 아니냐. 증시 전체가 안 좋은데 기업을 골라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인 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최근 시황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약간 반전의 흐름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4월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장의 연속이었었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적 긴축이라든지 또 통화 긴축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본격화된 게 올 연초부터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시중에서 현재 6월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이 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6월 달에 뭐 좀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소비자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월 말로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 세계 이 인플레 상황을 좀 더 자극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 질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참 난해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의 정치적 이벤트가 월 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EU 정상회의라든지 G7 정상회의,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까지 연달아 있거든요.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때가 됐네요. 그럴 것 같아.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될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저번 주에 좀 지표들 중에서 좀 독특한 걸 봤더니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오면 증시가 좀 오르는 느낌이 나고 또 지표가 좋게 나오면 꺾이는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일단 그렇게 되면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저희가 경기 침체나 또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빠지는,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야,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핑퐁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장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달 증시가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또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게, 그럼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이제 좌우를 할 건데, 이번에 FOMC에서 예상되는 거는 빅스텝인 거죠. 빅스텝, 50bp 인상, 0.5%포인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증시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빅스텝이냐? 또 그 다음은 또 빅스텝이냐? 이게 제일 관건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빅스텝은 자명하다. 일단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세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 그러니까 경제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적정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중립금리의 수준은 대략 한 2.5%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2% 수준까지는 좀 빠르게 올리면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하반기 FOMC 회의가 대략 한 3번 정도 남아있을 텐데, 그때 회의에서 이제 25bp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좀 적절하게 보면서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시장이 발작을 했었던 건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이 좀 사라지고 많이 둔화가 되게 되면 증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연준
위원들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얘기했던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현재 적정 수준의 금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내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회의에서 최소 75bp,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고 최소 75bp 하고 나서 매번 50bp씩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중립금리 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수준을 넘어가는 제한적인 영역. 네. 수준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6월, 7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을 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금리 인상 국면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국 이 금리 인상도 그러면 물가를 보면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보셔야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좀 공급 측 요인에서 약간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급에서요? 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공급망과 관련한 공급망 병목 현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또는 건화물 운임 지수인 BDI 같은 경우가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 측 요인에서 꼭 보셔야 될 게 결국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 6월부터는 또 봉쇄 그 조치 자체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리커창 총리가 직접 그 교통운수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전국의 뭐 화물 운송이라든지 교통 인프라를 관장하는 그런 정부 부처인데 직접 갔다고 해요. 네. 이거는 거의 법이죠, 그냥.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을 텐데 뭐 물론 가시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액션을 취해줬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중국에서의 물동량이나 화물 운송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해진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층 요인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뉴욕 연은에서 이제 올해부터 뭐 발표하긴 했지만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같이 놓고 보시면 그거 괜찮다.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꺾임세가 나타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5월 달 지표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 예상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발표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큰 폭의 둔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좀 시차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조만간 좀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숨통이 튈 수가 있다. 빅스텝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단 기조가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애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6월, 7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세게 올리고 난 다음에 9월 정도에는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연준이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니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액티베이팅 또는 워킹하는지를 본 다음에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기조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환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거 환율이 좀 꺾여야 이제 좀 외국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좀처럼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세 군데를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유럽, 뭐 중국. 일단 중국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을 가장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세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를 했고, 거기에다가 지난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조치를 이제 취하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반대급부에 있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기조를 5월 말 6월로 넘어온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준의 이러한 통화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의미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들은 당장은 관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 미국, 한국, 중국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건상으로 지금 투자하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일단 미국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보고 있고,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또는 중진국 이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선진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더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는 지난해 미리 다 터졌어요. 가격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내세웠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주요 IB들이라든지 또는 세계은행이나 IMF 등등 국제기구들도 4%대까지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사안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인민들의 분노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뭔가 떡을 던져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주, 제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국에 있는 빵이나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알리바바, 뭐 텐센트,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디디 출신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 넘게 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쁘다라 보지 말고 그 사이에서도 다시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 증시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투자자가 물린 섹터가 반도체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규모도 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이슈가 워낙 좀 작년에 컸다 보니 리쇼링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에다가 계속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쪽이 좀 더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